자, 그다음에 이제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신년 다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시기이죠. 1월입니다. 지금도 하다못해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성취했다,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라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10중 8구는 지도 성취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 최소한 성취를 못한 것도 성취했다고 강변하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성취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을 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태준 회장은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과 나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십 년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과정,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96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62년 1월 13일이 우리나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이 2012년이죠, 그죠? 2012년. 딱 되어서 이제 50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또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인데 이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돋보이는 한 사람이 이제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고요. 이 한 사람의 생애, 인생의 과정이 굉장히 잘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분의 되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럼 왜 갑자기 박태준을 얼마나 알길래 박태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박태준 회장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고, 이분의 아들도 아니고요. 저는 인연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제가 이제 2006년에 박태준 회장을 한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념이 산업화 세대에게 386 세대가 묻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산업화 세대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셔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386 세대, 386이라고 하는 게 약간 민주화와 이제 커플링이 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인데, 이 세대가 산업화 세대에게 진짜로 한번 물어본다. 당신의 경험이 어땠는가? 그리고 당신이 후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형태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점심을 곁들여서 한 4시간 정도니까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하여튼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는 않죠. 이분이 자서전, 관련된 자료, 여러 가지를 읽어보고 갔습니다. 가고 이제 4시간 인터뷰를 하고 제가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답니다, 사실. 그 이외에는 직접 만나 뵌 거는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아시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들에서 저도 접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기 마련인데요. 고대 헬라어에 사람의 시간을 두 가지로 봤다고 하죠.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인가? 그렇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1초 1초 가는 어떤 한 시간인데, 정말 평생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시간은 별 흥미없는 사람과 만났던 하루보다도 더 의미 있고 긴 거죠. 무슨 말이냐?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요, 매일 10년을 매일 만났던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또 만나고 싶지 않고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에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보기 싫은 놈 매일 보는 게 더 고통이죠. 하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는 잠깐 스쳐간 만남, 혹은 몇 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밀도 있는 만남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박태준 회장이라는 그 개인에 대해서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시간 정도에서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한 50 바라보는 나이면은 사람 그래도 한 1~2시간 이야기해보면 대충 또 감이 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듣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 인연을 먼저 밝힙니다. 예. 자, 제목은 독재도 빈곤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 명예회장에 대해서 쓴 공식 전기가 이거죠. 예. 즉,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은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면 수십 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 악수도 한번 못 해보고 쓴 책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권의 정전이 있죠. 정전,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처럼 정사가 있듯이
그게 바로 최근에 나온 그 한 권이죠. 그건 스티브 잡스가 인정을 하고 인터뷰해 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박태준 회장에 대한 정전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동화죠. 그 유명한 조정래라고 하시는 소설가께서 어린이용 동화책을 썼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62년 1월 13일 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료가 이렇게 된 지금 한 50년 딱 전입니다. 마침 하다 보니까 다 신문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2불, 유엔에 뭐 등록된 140개국 국가 중에서 137등인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 21억 불입니다. 2010년에 2759불, 대략 작년 2011년은 추산하기를 24,000불 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단한 게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21억 불에서 1조 불로 올라왔습니다. 뭐 1조 한 2천억 불 정도 되었겠죠. 2011년에는. 근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137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였습니다. 도저히 국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2010년에 주로 보건지수에서 추정해 보건데 한 661불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공식 이제 통계는 없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같은 생물학적 DNA를 갖고 있는 한민족이고 소위 한계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에 광공업에 있어서 북한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3배였습니다. 3배. 물론 전쟁이 나서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지만은 그 남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산업시설은 파괴되었지만 지하자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지하자원은 우리나라에 한 10배 가까울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를 냈는가 하는 것은 물론 그 사회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고한 포브스에 나온 겁니다만 하여튼 이겁니다. 386이 만난 철강 박태준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말이 독재도 빈곤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후세대에 하는 말이죠. 돌아가시기 좀 전에 2007년에 중앙일보에서 일면으로 21세기를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 로마의 개방성을 이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생을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 한국의 현대사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1927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과거에 장안면이라고 하는데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기장 아시죠? 기장은 미역이 유명하죠. 미역. 그죠? 기장 미역. 주변에서 어떤 분이 출산하셨을 때 기장 미역 갖다 주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거기서 출생을 하셨고요. 근데 여기에서 박태준 명예회장의 부친께서 이제 사산에 보면 일본으로 일하러 갑니다. 그때 당시 식민지에서 먹고 살 길도 별로 없고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이 일하러 갔었죠. 부친께서 이제 일을 하러 일본에 가서 몇 년 있어 보니까 굉장히 일본은 발달되어 있고 개화된 나라인 거죠. 교육도 잘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장남이 좀 똑똑하니까 장남을 데려와서 여기서 키워보자. 그리고 학교를 보내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학교를 보내고 키웁니다. 지금으로 치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가 와 보니까 한국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와서 학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변두리 쪽방촌에서 방 하나 얻어놓고 살면서 자기 아들 하나 데려와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는데 일본 학교를 그것도 그때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조선인이 가난한 집의 조선인이 다니는데 지금으로 치면 왕따의 대상이었겠죠. 당연히 대접 못 받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싸움하면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와세다 대학을. 그럼 대단한 거죠. 와세다 대학에 공대 진학을 합니다. 와세다 대학 공대를 진학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2년을 이제 중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48년 21세에 소위 남조선 경비사관학교 6기생으로 입교를 해서 이제 군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사진입니다. 소위 말해서 학창 시절의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확보하는 학생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군대 있다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육사를 들어갔을 때인데요. 이 평생에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을 일종의 리더로 모시면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라는 사람과의 만남, 이게 또 상당히 그 극적이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소위 육군사관학교 그 8기생으로 이제 입교를 해서 수업을 이제 듣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업이 뭐 제시훈련도 있고 뭐 포술도 있고 독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탄도하기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탄도. 총을 쏘았을 때 그 총알이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는 것. 사실 이 탄도학은 무기 역사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근대 세계는 대포에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였거든요. 대포. 그리고 근대 해전은 근본적으로 뭐냐? 대포와 배를 결합하면서 소위 말하는 군함,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함이 생겼고 그것이 또 국가를 결정을 지었죠. 대포와 배가 결합하기 전에는 어떤 해전이었냐면 사실은 그냥 배는 크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상대방 배에 넘어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 육전의 연장이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의 전쟁이었다면 그 근대전은 뭐냐면 대포가 배로 올라간 거죠. 즉 대포와 배가 융합이 되면서 전함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대포를 정확하게 쏘아서 맞추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배가 무게중심이 있는데 그 무거운 대포가 갑판 위로 올라가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조선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포는 근대 세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대포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국력을 동원해서 대포를 만들고 대포를 연구하겠죠. 대포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도학입니다. 왜 탄도학이냐면 이 정도 거리에서 어떤 각도로 어떤 장량을 넣고 쏘았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다. 그게 바로 정확도인데 그것을 계산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도학을 계산해내는 것이 그 나라의 사실 가장 중요한 국력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쓰고 계시는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탄도학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것이고 고등수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컴퓨터도 없었고 계산기도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하는 거죠. 박태준 생도가 소위 사관학교 생도가 되어서 뭐 사실 그때 육사라고는 하지만 그 혼란기에 지금처럼 뭐 다 시험 치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말로 어중이 떠중이 웬만한 애들 그냥 모이는 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동기들도 사실 대학 와세다 정도 대학 정도 다니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사실은. 자, 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탄도학 과목이 있길래 개인적으로 궁금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탄도학을 가르칠 만한 교수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그 사람의 수준은 어떨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제 탄도학 시간에 키가 땅딸막하고 얼굴 까마잡잡하고 눈매가 매섭게 생긴 소령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니 나 박정희 소령이요. 탄도학 교관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수업을 쭉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뭐 한 100명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뭐 거의 한 70-80%는 정말 뭐 독일어라고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애가 독일어로 강의 듣는 것과 동일한 그런 수준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박정희 소령이 이제 쭉 탄도학 수업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 제군들 잘 알아들었는가? 나 이제 잘 알아들었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와서 풀어보시게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 탁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태준 생도가 탄도학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다는 거죠. 실력에. 저 정도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굉장히 어려운 수학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 하나도 막힘이 없이 쭉 풀어내는 거기에 상당히 감명을 받고 있었는데 딱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뭐 살금 문제를 낸 게 풀으라고 낸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얼마나 임마 멍청한 놈들인지 좀 자각해라 임마 이 자식들아.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낸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풀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제 박태준 생도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더니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쫙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놀랐고 그 중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교관이 놀란 거죠. 교관이 야 설마 그랬더니 이제 자네 이름이 뭔가? 예, 박태준입니다. 알았어, 가봐. 그것이 첫 번 만남입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다. 그게 운명적인 만남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만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면적인 면을 만나죠. 사람은 처음 만날 때 맥락이 중요한데 그런 맥락 속에서 만났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 처음 만남에서 서로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만남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꿉니다.
이분이 이제 생사를 이렇게 초월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6.25 전쟁이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철원 쪽에 어디 중대장을 하고 계셨는데 적군이 이제 북한군이 계속 밀려 내려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위치를 지켜가지고 나름대로 전투를 하는데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탱크를 깰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밀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잊고 하니 그래 이제 뭐 여기서 죽기 살기로 뭐 폭탄 몇 개 들고 육탄 돌겨서 죽든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여기서 죽자라고 생각을 딱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대에서 무전이 날라온 거죠. 현 위치에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시흥으로 집결하라. 그게 딱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퇴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화, 그 무전이 정말 조금만 늦었다 하더라도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대한 고뇌를 해본 사람이고, 근데 또 후퇴를 하면서도 병력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되게 후퇴하라 그러면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가는데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제 소대를 1소대 앞에 놓고 2개 소대가 빠지고 다시 1소대가 뒤로 빠지면 앞소대가 빠지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소위 계획적인 후퇴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병력 손실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침착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육군대학을 또 수석 졸업합니다. 예, 육군대학을 한반에서도 수석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뭐 육군대학에서도 수석 졸업했으니까 뭐 공부는 뭐 굉장히 역시 잘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뭐 그 유명한 이야기죠. 5.16이 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부러 5.16이라고 썼습니다. 5.16 쿠데타다, 5.16 혁명이다 이런 뭐 의미 규정을 제가 하는 것은 저희 관심사도 아니고 오늘의 뭐 주제도 아닙니다. 즉 그냥 평가는 알아서 하시고 5.16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거사를 하기 전에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문에 다 났지만은 박태준이라고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건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 식솔들을 그래도 보살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고서도 남겨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에피소드도 뒤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는데 예편을 합니다. 예편을 하고 나서 박태준 회장이 이제 본래 또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이니까 뭐 전쟁은 끝났고 뭐 군대에서도 장군 별을 2개나 달고 이제 예편했으니까 36살에 별을 2개나 단 거죠. 뭐 그때는 그랬으니까 달고 이제 하고 나서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미군들을 보니까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미국 가서 좀 배워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데 불러서 대한중석의 사장을 맡으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중석은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대한중석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화 소득원입니다. 소위 중석을 팔아가지고 중석 팔아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외화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달러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딱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회사가 부실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대한중석 사장을 한번 맡아라. 그리고 네가 좀 이 회사를 좀 제대로 만들어봐라. 라고 이제 정말 간곡한 부탁을 해서 사실 1964년 5.16이라고 하는 걸 하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나이에 뭐 그렇게 디테일한 플랜들이 있었겠어요. 다 모르던 시절에 방향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다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어쨌든 대한중석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맡아봐라라고 해서 맡았는데 이 회사를 한 2년 만에 완전히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해 경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정직하고 전쟁을 잘하는 군인만이 아니라 경영자로서 자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검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산업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막 하게 되는데 산업화를 하면서 보니까 2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뭐 만들어도 수송이 안 되면 수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가 필요하거나 또 한 가지가 제철소가 있어야겠다.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뭘 만들어 팔려면 다 쇠가 들어가는데 쇠를 일본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팔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쇠 만드는 애한테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임금이 밖에 못 따먹는 거죠. 이래가지고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제철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철소를 짓자라고 해가지고 1968년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라고 포스코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서울에 창립을 하고 초대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과거 이야기니까 또 뭐 그러려니 하지만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진 게 없었느냐면 이때 당시 주로 대한중석에서 만났던 소위 경영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포스코 다 회장도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을 주로 같이 가서 이제 포철을 창립을 하는데 이건 박 회장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데 1968년에 4월 1일에 소위 말해서 제철 회사를 하나를 창립을 했는데 직원 50명 중에서 제철소의 용광로를 본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박태준 자기. 용광로를 뭐 운전해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용광로를 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이. 그 박태준 회장은 그럼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가? 대한중석 사장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 제철소를 하여튼 틈난 대로 보고 다니라. 눈썰미가 당신이 있으니까. 난 제철소를 지어야 되니까. 라는 명을 받고 이제 계속 다니기는 한 거죠. 근데 뭐 혼자서 또 제철소를 실제로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건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본 거는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제철소는 사진으로만 본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 포항종합제철이 시작됩니다. 소위 영일만, 그때 당시 어랭불이라고 뭐 했던 모양이던데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시작되는 거죠. 대일 청구권 자금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어쨌든 지배를 받고 나서 국교를 정상화 시킬 때 일종의 우리에 대한 배상금으로 받은 거죠. 예, 배상금으로.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배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헐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롬멜 하우스입니다. 롬멜 하우스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그런데 롬멜이 다 아시죠? 2차 대전 때 유명한 사막의 여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앞이 전부 다 사막입니다. 백사장. 이 가건물 하나 지었죠. 이게 소위 말하면 공사 현장소입니다. 현장소. 근데 이게 이제 소위 가건물로 지은 거죠. 가건물. 가건물로 지었는데 이걸 그냥 롬멜 하우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꼭 전두지 사령부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이 건물이 지금 포스코 기념관에 가면 요대로 이제 남아있더라고요. 이걸 짓습니다. 짓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착공을 한 게 자, 제철소의 가장 핵심은 뭐죠? 용광로죠, 용광로. 용광로인데 용광로를 제일 먼저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원주택을 제일 먼저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겁니다. 사원주택을 왜 제일 먼저 짓기 시작했느냐? 그 정도로 첫째는 여기가 황무지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사 일하는 사람이 와도 텐트 하나 치고 어디 잘 데가 없을 정도의 황무지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정말 사업가로서의 어떤 굉장히 넓은 시야가 보이는 건데 어차피 이거 10년, 20년 비즈니스가 아니라 50년, 100년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살면서 뭔가를 할 텐데 일단 공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와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원주택을 먼저 짓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사원주택을 먼저 짓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도 뭐 벽돌집이라도 지으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거지만은 그걸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실 제철소 이거 다 아시죠? 그때 당시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 했는데 소위 말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전 세계 모든 철강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제철소는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이건 안 된다. 미친 짓이다. 라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우리나라 신문들 그때 당시 검색해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학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포항종합제철을 창립할 때 직원들도 용광로를 본 적이 없는데 일반 뭐 학자, 종교인 뭐 봤을 리가 없는 거죠. 안 봤으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나마 직원 사택을 지으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저 썩은 정권이 박태준이라고 하는 자기 그나마로 시다바리를 내세워서 제철소를 짓는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실제로는 집 지어가지고 팔아먹고 돈 빼돌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예. 뭐 여하튼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롬멜 하우스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흑백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스럽고도 음울한 걱정되는 분위기 잘 나타나 있고요. 이 박 회장의 얼굴이 참 좀 고뇌에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잘 되는 회사 사장이 으스대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얼굴이라고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뭐 그래도 뭐 포스코에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 300명 되는 조직입니다. 300명 되는 조직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조직에서 다 일을 하시잖아요. 팀장으로 계시면 그래도 한 적으면 4, 5명, 많으면 한 10명 거느리고 계실 거고, 팀원이면 그래도 자기 밑에 내가 사수면 조수라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 한 10명, 20명 되는 조직도 나름대로 끌고 가려면 참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오죽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10차례 이상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소위 4번 뜬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롬멜하우스에 와서 2층에서 보고를 받고 창밖을 내다보는 이 장면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밖을 내다보면 그냥 사하라 사막이에요, 진짜. 사하라 사막에 그냥 뭐 트럭 몇 대 왔다 갔다 다니고 사람들이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 그걸 내다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을이 뭐 몇 개가 있었는데, 한 서너 개 있었겠죠. 그 마을을 다 뜯어내고 그 사람들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진짜 혼잣말로 나머지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건가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켜놓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할 정도로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박 회장 그 자서전에 나오는데, 이게 끝나고 이제 차 한잔하러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말을 다시 했대요. 임자, 진짜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거야? 그래 이야기했더니, 각하,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 진짜 목숨 걸고 이미 시작했는데, 각하 그러시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니까 그냥 믿어만 주십시오. 저는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걸어 나오는 이 장면인데, 한국 현대사에 뭐 유명했던 사람 여러 명이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 뭐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 예, 고만고만합니다. 저보다 작습니다. 예. 포스코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한창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죠. 실제로 그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내다보는 이런 장면들인데, 이분을 실제로 가장 오래 모셨던 그 이대공, 현재 포스코 그 재단의 이사장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오래 모셨죠. 근데 실제로 그분도 말씀하시는데, 이 한창 지으실 때는 진짜 하루에 3시간 아니면 4시간 이상 주무시지 않으셨대요. 정말 흔한 말로 군합만 벗고 헬멧만 벗고 야전편에서 자고 아침에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소위 말해서 이 부실공사는 그건 이적이다, 이거는 역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77년에 발전 송풍 설비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부실이 발견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어떤 송풍 설비의 어떤 기초를 쌓는 건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부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대중 회장이 딱 발견하고, 이거는 하여튼 부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대충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공정률이 80%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강공사를 하면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부실은 부실이지만 이게 뭐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좀 뜯어내고 다시 해도 되는 거고, 보강공사 해도 되고 되는 건데, 이제 이건 도저히 이거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집합시킨 다음에 다 보는 앞에서 이걸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부실이 있으면 우리 저 위에 올라가서 그냥 터진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뭔가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 포철을 지었는데 이게 부실공사로 제대로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 정도로 대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향우 정신. 예. 그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우향우 정신이 뭐냐 하면, 항상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 자기 동년배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40 중반이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동년배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들 어릴 때 소위 말해서 일본 놈들 밑에서 커보지 않았느냐. 그 얼마나 힘들었던 기억들 다 생생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포철이 그 짓는 자금이 뭐로 온 거냐. 그때 우리 식민지 배상금 받은 거, 그 돈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받아와가지고, 그 치욕적인 거 누가 모르냐.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짓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포스코 자체를 제대로 짓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선조의 피를 우리가 팔아먹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선조의 피를 팔아먹지만은 우리 후대의 미래를 우리는 완전히 망치는 것이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 만약에 포스코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실패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양우하면 뭐가 보이나? 우양우 해봐. 예, 바다가 보입니다. 다 들어가서 빠져 죽자. 나도 죽는다. 너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말로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을 겁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 나를 따라라. 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지금 뒤에서 딴소리 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혹은 사람의 말은 자기가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분은 이 정도. 그리고 흔한 말로 이 부실에 대해서는 정말 국물도 없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지휘봉, 그 군대에서 쓰는 흔히 말하는 지휘봉 매일 들고 다니셨는데 그게 2, 3일에 한 번 부러졌다는 거죠. 왜? 나와가지고 하여튼 똑바로 안 한 거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헬멧 치니까, 폭력이 아니니까 일단 헬멧을 그렇게 쳤대요. 헬멧 치다 보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는 말이 네가 역적이 되고 싶으냐 이거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는 월급장이가 아니다.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게 포철입니다. 첫 번째에 쇳물이 나오는 겁니다. 쇳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사실 이제 제가 제철소 관련된 프로젝트, 철강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여러 개를 해서 철강업을 좀 비교적 좀 아는데요. 이 제철소는 기본적으로 석탄하고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쇳물이 이제 쭉 흘러나오는 건데, 소위 말해서 제철소 전체 프로젝트를 IT 혹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제 많으시면 이런 겁니다. 특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죽으라고 코딩하고 설계하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딱 했습니다. 그래서 고 라이브 들어가는 테스트지만은 고 라이브 테스트를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엔터를 빵 쳤는데 먹통이 됐습니다. 그 순간. 그럼 2년 동안 한 게 뭐가 되죠? 꽝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또 코드 다 찾아 들어가서 에러 찾고 이렇게 하겠죠. 또는 골랍에서 테스트해서 빵 쳤는데 숫자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30이 나와야 되는데 6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빵 쳤는데 이번에는 30이 아니라 8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제철소는요, 화입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용광로에 불을 넣죠. 불을 넣으면 그것이 끓어가지고 몇 시간 후에 쇳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 건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쇳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전체 다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두 번째, 쇳물은 나오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쇳물이 썩은 쇳물이 나옵니다. 퀄리티가 안 나오는 쇳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망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쇳물이 나오는 그 순간, 그 73년이니까 몇 년에 걸친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순간이 쇳물이 나온 순간입니다. 이게 쇳물이 나온 순간. 이때 안 나왔으면 우양우해야 되는 우양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한 장 남은 그 순간의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이 핫코일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2기, 2고로죠. 고로를 용광로를 하나를 만들고 이제 성공을 하고 용광로 두 번째를 만드는 거죠. 성공을 해서 이제 불을 넣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불을 넣으면 이 불이 이제 축축축축 해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쇳물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조광겸이 2,800만 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박태준 회장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읽어보면 참 과격한 에피소드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부실공사했다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면서 한 번만 더 하면 나부터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고 너희들 다 올라와가지고 같이 죽자. 그거 사실 지금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그거 농담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죠.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지만 그 정도로 절박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들 많은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디테일에 강했다는 거 하나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박 회장이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어떤 그 현장 여러 개 중에 하나에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보고 몇 명 출근해나 뚝 보고 일하는 거 보고 이제 8시에 맨날 회의를 하니까 8시에 이제 회의를 딱 하는 거죠. 회의를 하니까 이제 현장 소장, 그쪽 현장에 몇 개 현장 소장들이, 간부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현장 소장 야, 박 소장, 당신 지금 현장에 지금 몇 명이고 몇 명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헐레벌떡 그냥 출근했으니까 설마 거기 왔다 간 줄은 모르고, 예, 총원 몇 명에 몇 명 결혼이고 몇 명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세본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직원들 보내가지고 한번 숫자 세봐. 랜덤하게 몇 번을 해봤는데 숫자가 딱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느 순간 갑자기 사이렌 딱 불어가지고요. 전체 현장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장과 현장 간에 사람을 절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딱 봉쇄를 해버리고 움직이면 죽인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 세는 겁니다. 세보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800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뭐냐? 여기서 센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일로 가서 빼고 왜? 대가리 숫자가 1당이잖아요. 이 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이 일화만 이 에피소드는 재밌으니까 한 번은 이제 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 파일을 쭉 박잖아요. 기초를 단다는데 용광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용광로를 얻는 그 땅에 파일을 얼마나 집안을 단단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용광로 하나 얹어지면 100년을 가는 건데 이게 기울어지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공사인데 또 그날도 막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도 못 보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크레인이 싹 가다가 어떤 H빔을 그러니까 파일을 슬쩍 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기울어지는 거를 아무도 못 봤는데 이 박 회장 눈에는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야 저 포크레인 이래 가져오라 그래.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야 저기는 H빔 네 눈앞에 대는 대로 10개면 10개 다 밀어봐 그랬어요. 10개를 밀어보니까 그중에 몇 개가 싹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깊이 안 박았다는 거죠. 제대로 안 박았다. 여기 기술 담당 누구야? 와. 그때 이제 일본의 무슨 기술 고문이 와서 신일철에서 그걸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했겠어요? 임마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더러운 거 참고 돈으로 받아서 우리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거 하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해? 너 같은 놈 넌 죽어야 돼. 진짜 막 죽일 것처럼 달라들었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뭐 완전히 소리가 발휘가 돼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이후에 일본 기술 고문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군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뭐 과격하고 막 할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본적으로 학자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대요. 교육을. 목욕론이라든지 이런 나름의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가 굉장히 사실 험한 업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단순히 뭐 군대식 조직 이런 것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교육 많이 시키고.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서 끊임없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스코의 문화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제가 좀 뭉클했던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포항종합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치죠. 그때 1968년에 포항종합제철을 만드는데요. 놀라운 것이 그때 당시에 이미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2천만 톤 정도의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장기적으로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2천만 톤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철강회사가 아르셀로미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대략 1조 톤 일 조금 넘는 정도의 용량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 가지로 애매하겠죠. 그럼 2등하고 3등이 누구냐? 철강 생산량 기준으로 2등하고 3등이 포스코하고 신일철인데요. 거기가 딱 3천만 톤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1968년에 2천만 톤 정도를 만들려는 계획을 했던 거는 좀 어떻게 심하면 지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박정희라는 사람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가 사장을 해서 2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만들어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프로젝트 오너는 누구죠? 박정희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박태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68년에 시작을 해서 1992년이니까 25년 만에 2100만 톤, 소위 당초 68년에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25년 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죠. 세상을 떠나죠. 대략 68년에 프로젝트 오너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관계로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프로젝트 오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또 이제는 오너십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죠.
그리고 1992년에 소위 말해서 사반세기 대역사 25년 만에 이걸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 오너는 죽은 거죠. 세상을 떠나신 거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오너 앞에 가서 업무 보고하는 겁니다. 그 박 회장께서 서 계시고 이제 소위 프로젝트 오너의 이제 자녀들이죠. 그리고 부인, 그리고 소위 포항종합제철의 주요 임원들입니다. 묘소 앞에 가서 이 붓글씨로 자기가 직접 씁니다. 각하 불초소생 박태준, 각하의 명을 이제 완수하고 보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씁니다. 이걸 다 읽고 이때가 1992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날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사나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자기가 어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말 안 들어도 그만이고요. 뭐 2천만 톤짜리 만들지 않았냐는 말할 사람도 없고요. 전혀 그렇지. 그러고 이미 뭐 그거 안 해도 다 뭐 할 만큼 했다고 다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 안 했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흔한 말로 욕하면 욕했지 뭐. 근데 가서 이렇게 자기가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나이로서의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자신의 뭐 흔한 말로 리더로서 인정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감 같은 거를 살아있는, 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뷰할 때 뭐 제가 회장님 전기를 읽어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장 뭉클했던 장면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이었던 순간이 저는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제 그때 그렇게 뭐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억나는데 사나이라면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박태준 회장의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냐면 이게 이제 이 사진으로 시작했죠. 물론 이게 좀 비교적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좀 뭐라나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끝나는 이유는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헬멧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군대 들어와서는 철모를 쓰고 살았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는 헬멧 쓰고 평생 내 전성기를 다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다. 굉장히 그 상징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태준 회장에 대한 어떤 추모사 중에서 당신께서는 국가가 당신을 부를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전쟁 났을 때 철모를 쓰고 나라를 지켰고 소위 말해서 산업화를 해야 했을 때는 평생 헬멧을 쓰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나는 헬멧을 쓰고 쓰는 사람이고 나는 내 평생 가장 중요한 물건은 헬멧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지난 9월이니까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불과 한 3개월 전에 또 특이하게 이제 그 KBS 스페셜에 이제 이 장면이 쭉 나왔습니다. 제가 뭐 동영 올라다가 뭐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분위기 무겁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이분이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철강 쪽에 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개 우리나라 철강 다 포스코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서. 근데 이제 굉장히 가까이서 모셨던 여러 명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게 부사장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임원하신 분도 많이 직접 막 공채 일기로 들어가시고 막 다 하는데 이야기가 박 회장 한창 이렇게 막 일하실 때는 정말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떴대요. 그 정도로 막 진짜 굉장히 무섭고 뭐 좀 그렇게 또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만년에는 뭐 또 나이가 드시니까 많이 그랬는데 이제 포스코의 소위 전직 직원들, 퇴직 직원들을 다 한번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여러분의 피땀이었다. 청춘을 바쳤던 부분에 감사하고 우리의 추억이 포스코 역사 속에 그리고 조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해서 이제 회고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하여튼 뭐 공식적인 이제 마지막 직원들과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고 뭐 장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흔히 막 영웅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은 저는 한국 근대사 속에서 영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이제 이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경부고속도로 포스코하고 거의 똑같은 관점이었죠. 아마 말씀드린 대로 50년대 최고의 빈국이었죠.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 시작을 해본 거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이분께서 이제 독일을 갔다 와서 아우토반 한번 구경하고 나서 야 우리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고속도로를 짓자라고 하니까 지식인, 정치인 전체가 하여튼 이것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신문, 정치인, 종교인, 학자 다 반대했습니다. 왜? 고속도로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뭔지를 모르는데 고속도로를 짓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기한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야 되냐? 이 일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써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5가지 들기보다도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유를 한 50가지 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물며 실체가 이거다고 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필요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게 전 농담이 아닌 게 실제로 이 주무장관인 건설부 장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내각 장관들도 다 반대했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도 되겠나. 그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 대 정도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3만 대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소위 젊은 경제학자라고 하는 애들이 해외 순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잘 살지 못하며 우리는 왜 필리핀처럼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나? 왜 우리 농촌은 이다지도 가난하며 산업은 또한 이렇게 싹수조차 없단 말인가? 그리고 이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도 저거 고속도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부실공사에서 다 돈 떼먹으려고 하는 농이다.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이름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칼럼을 씁니다. 글을. 고속도로를 도대체 왜 만드는가? 그걸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자가용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낸단 말인가? 기어이 길을 닦아 놓으면 그나마 소수의 부자가 그들의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걸 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또 반대했다는 거죠. 누가 썼냐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변형용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제가 말씀드렸죠. 입으로 떠드는 거는 저도 입으로는 제가 예수 공자 석가 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0분의 100분의 1이라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현실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까? 이건 정말 제가 어떤 정치적 그게 전혀 아니라 저도 이건 앞에 박태준은 저에게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입니다. 물론 윤보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내각 책임자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하고는 좀 힘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치고요. 윤보선 장면을 같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짧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이후는 좀 다른 시대니까 제가 연배도 다르니까 논외로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화에서 가장 기여한 대통령은 누구냐? 박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 그래 관점을 제가 한번 공유하고 싶은 건데요. 대략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찍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승만입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학번은 지금 82학번입니다. 이제 82학번, 소위 386세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들이 지금 이제 30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1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내 기억이 닿는 한 대통령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충격은 지금 북한에서 김정일 죽었다고 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의
뭐 좀 준하겠죠. 뭐 걔네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연출되는 것이 물론 많겠지만은 좀 그런 거는 있었던 거죠. 뭐 그러고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갔더니 또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재, 뭐 죽일 놈, 뭐 탄압, 인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그 말도 맞아요.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뭐 그런. 또 뭐 그렇게 또 한 세월이 지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여러 가지 제 경험을 해보면서 그렇지만은 않구나 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뭐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박정희와 어떤 산업화의 주역이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왜 산업화에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볼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 저도 이승만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독재자. 6.25 때 한강다리 끊어놓고 혼자만 도망갔고 뭐 서울 사수하겠다고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고 뭐 주변에 하여튼 뭐 온갖 독재 4.45 개헌에 막 온갖 이상한 놈들 부패하는데 그것도 막지도 못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일어났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뭐 그냥 떠나갔고 독재자 그냥 뭐 이런 애 뭐 그 정도 이미지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비교적 뭐 오랫동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자, 첫째, 굉장히 그 진정한 개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7년인가를 깜빵에 있습니다. 젊을 때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왕조를 전복하고 공화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때 당시는 상당히 과격한 하지만 지금 봐서도 어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죠. 어제 체포돼서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쨌든 뭐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 가서 지금도 사실 미국에 가서 돈 한 푼도 없는 처지에 미국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학위 따기가 쉽습니까? 지금도 100년 전에 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당당하게 그래도 박사학위를 tab니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저희 독립 노선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았다, 틀렸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서 해방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뭐 한창 그 들을 때도 뭐 흔히 이제 남북한이 갈려지고 뭐 북한의 정권 세우고 등등등 있는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를 어쨌든 수립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남한이 먼저 뭐 우리는 단독으로 간다는 게 북한했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논외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서로 플랜은 분단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뭐 됐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 194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문맹률 몇 프로였겠어요? 문맹률 70%고요. 여자는 뭐 한 95%라고 보면 아마 될 겁니다. 글자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 시장 경제니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시장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었겠으며 얼마나 이때 당시가 못 살고 개념이 없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또 체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10중 8구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또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체제. 두 번째는 물론 공과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쨌든 나라를 지키고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워낙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괴롭혀가지고 미국에서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실제로 알래스카 작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이제는 다 증언으로 나오잖아요. 미국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얻을 거 얻어내는 과정에 휴전협상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 친척 중에 제 평안도 출신이라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친척 중에도 방공포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뭐 소리 많습니다. 어쨌든 그 방공포로 석방만 해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도발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 개발하는 하고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해나가면서 뭘 확보를 하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걸 확보를 해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뭐냐면요. 군사적으로는 남한을 미국의 영토로 인정을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친해도 한 대 맞으면
네가 한 대 맞는 거는 내가 한 대 맞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나는 무조건 네하고 같이 맞짱 떠줄게. 이런 거는 친구 사이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 맞으면 네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어쨌든 조약상으로는 인계철선이라고 그러죠. 남한에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거 동일하게 우리는 지원한다는 걸 조약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왜 그런 거를 조약으로 확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승만은 그걸 딜 쳐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의 의미는 퇴색됐지만 그 무슨 말이냐.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국의 핵심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체제의 패러다임을, 방향을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때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었고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었고 뭐 또 다른 하이브리드 체제도 갈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세팅을 함으로써 물론 전쟁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하여튼 뒤에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그 설거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제를 그렇게 세팅을 하고 195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경제 발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을, 기반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국에 있는 귀심요람, 이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귀심, 마음에 항상 귀하게 여기고 담아둘 말들의 요약, 이런 책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순환한다 라고 하는 거죠. 빈천은 가난하고 천하면 근검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게 살게 된다. 물론 빈천하면서도 근검하지 못한 놈은 평생 노숙자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빈천하면 되게 근검하게 되죠. 없었어도 못 쓰지만 절박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근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면하고 금약하면 어떻게 되죠? 부귀하게 되는 거죠. 부귀를 낳는다. 근데 일단 부귀하게 되면 교사하게 된다. 교사는 교만하고 사치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당대에서는 계속 부귀해도 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세, 3세로 내려가면 그걸 안 봤으니까 날 때부터 부유했으면 교만하고 사치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입에 쓰면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서 노숙자로 죽는 놈이 많은 게 세상이죠. 낳고 교사는 의미를 낳는다. 방종하고 나태하게 되고 일단 방종하고 나태하게 되다 보면 다시 빈천하게 된다. 이렇게 세상은 순환한다. 야,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후국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가 한 조직의 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기업. 빈천하니까 근검하게 되죠.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근검하게 되면 부귀하게 되죠. 이까지는 갑니다. 근데 부귀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계속 리바이벌 해나가고 리뉴얼 해나가고 그런 것이 이제 리더의 임무겠죠. 한 집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하게 됐는데 자식 새끼 보고 야 나는 이렇게 됐지만 너는 다시 거지로 시작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부귀하게 살아라. 하지만 내가 빈천하고 근검했던 정신은 물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교사하고 은밀하게 되다가 그 자식은 이제 빈천하게 뒤지는 거죠. 말년에. 그거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검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부귀하게 만들지만 부귀하지만 교사하지 않게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태준 회장은 빈천한 시절에 태어나서 근검하게 살았고 그래서 부귀의 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부귀했지만 교사하지 않고 은밀하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리뉴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저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서 교사하고 은밀하게 되면 제 아들 때는 빈천하게 되겠죠. 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 영원 조국에 라고 하는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것이 박태준 회장의 인생관입니다. 평생 이제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와세대 대학 중퇴하고 한국에 와서 6.25 치르고
죽을 거 살아난 거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짧은 인생 영원 조국에라고 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분은 참 마무리가 역시 표리가 부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없었죠. 실제로 제가 아까 이대공 회장, 이대공 그 비서실장 오래 하셨던 분, 그분이 KBS 인터뷰를 하는데 이야기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는 거는 사실은 편집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울음이 나와서 그냥 찍혀진 건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편집을 하는 장면인데 나왔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를 일궈낸 사람이 자기, 나, 돈이 전혀 없고 이대공 나 자신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뭉클하신지 이제 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개인적으로는 가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공인으로 산 겁니다, 평생을.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 시대에서 여러 가지 사실 그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되기에는 또 나름의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모르지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일단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는 그 사람의 개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물 자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주영, 이병철 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만들었고 엄청나게 고용 창출했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일군 주역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대단한 거기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사람의 욕망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박태준이라는 사람, 산업화의 상징으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만한 성취를 한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떠나면서 재산 한 2, 300억 있다라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니 동네에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보상만 받아도 몇백억 버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된 분이 그 정도 했는데 2, 300억? 2, 3천억?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 재산이 있다고 해도 욕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포스코 주식 단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태준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살다가 떠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30년 후에 엄청난 영웅 이 시점에 어디선가에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겠지만은 정말 이 정도의 그 어떤 성취와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을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